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노총각 박만석은 난생 처음 겪는 첫날 밤에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힐끔 맞은편에 다소 곳이 앉아있는 새색시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림 속 선녀가 살아나온 듯한 모습에 만석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어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습니다. 저 색시. 만석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모기처럼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래, 내가 장가를 가긴 갔구나. 저런 고운 색시를 얻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만석은 꿀꺽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겁쟁이요, 군뱅이요, 노총각이라 놀림받던 그에게 이런 복이 굴러들어올 줄이야. 그는 주모가 일러준 대로 천천히 묘화의 옷고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끝이 묘화의 어깨에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와 함께 신방의 낡은 방문이 박살났습니다. 우지끈, 쾅, 나무 파편과 함께 집채만 한 호랑이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흐억, 호랑이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요강을 집어들어 머리에 뒤집어 쓰고 방구석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나는 죽었다. 첫날 밤에 호랑이 밥이 되는구나.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끔찍한 고통 대신 또 다른 비명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것도 호랑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이었습니다. 낑낑. 만석이 실눈을 떠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하의 맹수가 강아지처럼 낑낑대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고 그 앞에는 방금 전까지 다소 곳이 앉아있던 새색시 묘화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놋그릇이 들려 있었는데 그릇은 살짝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쯧쯧 이놈의 짐승이 하필이면 오늘 밤이냐. 눈치하고는. 묘화는 혀를 차며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묘화는 눈 하나 깜짝 않고 호랑이의 정수리를 놋그릇으로 다시 한번 후려쳤습니다. 퍽! 낑!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눈을 까뒤집고 축 늘어졌습니다. 만석은 요강을 뒤집어 쓴 채 입을 딱 벌리고 그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헛것을 보나? 묘화는 기절한 호랑이의 귓가를 잡아당기며 훈계했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마라. 다음번에 오면 내 놈 가죽을 벗겨 서방님 덧신을 만들어버릴 테다. 알겠느냐? 그리고는 거대한 호랑이의 뒷덜미를 한 손으로 잡아 질질 끌고 박살난 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호랑이는 비탈길을 대굴대굴 굴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묘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을 툭툭 털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만석을 향해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소란스러웠사옵니다. 놀라셨지요? 만석은 요강을 뒤집어 쓴 채 고개만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금 지옥과 천당을 오간 기분이었습니다. 묘화는 그런 만석을 보며 맑게 웃었습니다. 어머, 서방님. 머리에 그건 어찌 쓰셨습니까? 어서 벗으시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만석의 눈에는 이제 그 미소가 저승사자의 미소보다 더 무섭게 보였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피 한 방울 없이 끝이 났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만석은 다구는 소리에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밤새 겪은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 머리에 쓴 요강 때문에 끙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어젯밤에 대체 무슨 일이? 만석은 요강을 벗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은 말끔했습니다. 박살 났던 방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하게 달려 있었고, 어지러웠던 신방 살림도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휩쓸고 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꿈이었나? 만석은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기억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호랑이의 흉흉한 눈빛, 놋그릇 깨지는 소리, 그리고 색시의 서늘한 목소리까지. 서방님, 일어나셨습니까? 문이 열리고 묘화가 소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간밤의 소동은 까맣게 잊은 듯 다소곳하고 청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차려온 아침상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더니 악몽이라도 꾸셨나 봅니다. 묘화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만석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인, 어젯밤에 혹시 호랑이가? 그러자 묘화는 고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호랑이라니요, 서방님? 산짐승이 어찌 이 깊은 방까지 들어오겠습니까? 서방님께서 아마 요강을 뒤집어 쓰고 주무셔서 답답한 꿈을 꾸셨나 봅니다. 어서 진지 드시고 기운 차리셔요. 그녀의 천진난만한 웃음 앞에서 만석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꿈이었나? 내가 첫날 밤 긴장한 나머지 헛것을 본 건가? 모든 정황이 꿈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강을 뒤집어 쓴 채에 잠들었다는 기억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습니다. 만석은 찝찝한 마음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 안을 둘러보던 그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신방을 꾸미기 위해 놓아두었던 놋그릇 하나가 살짝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세게 내리친 것처럼 만석은 숟가락을 든 채 굳었습니다. 등 뒤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묘화는 그런 만석의 속도 모르고 반찬을 집어주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십니까? 어서 드셔요. 국이 식겠습니다. 만석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꿈일 거야. 꿈이어야만 해. 그는 스스로를 세뇌하며 밥을 입에 떠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석은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묘화는 언제나처럼 다소곳하고 상냥한 아내였습니다. 밥을 짓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녀의 흠잡을 데 없는 모습에 만석은 점차 어젯밤의 일이 정말 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긴장해서 헛것을 봤나 보네. 저리 가녀린 색시가 어찌 호랑이를 때려잡는단 말인가. 만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묘화가 아침상을 차려왔습니다. 서방님, 진지 드셔요. 그런데 소반 위에는 평소와 다른 것이 덮여 있었습니다. 밥과 국그릇을 덮는 밥상보가 하얀 무명천이 아닌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두툼한 털가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무늬는 아무리 봐도 호랑이의 줄무늬와 똑같았습니다. 만석은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부인, 이것이 무엇이오?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묘화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말씀이십니까? 어제 장터에 나갔다가 산 개가죽이옵니다. 무늬가 참 곱고 따뜻해 보여서 밥상보로 만들었지요. 서방님 진지가 식지 않게요. 개가죽이라고? 만석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개가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털에서는 아직 마르지 않은 피비린내가 희미하게 풍겨오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죽 한쪽 귀퉁이에는 칼에 베인 듯한 흉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며칠 전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외눈박이 호랑이의 눈 쪽 상처와 위치가 비슷했습니다. 허허, 그렇구려. 참으로 곱고 따뜻한 개가죽이구려. 만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밥상보 아래에 밥그릇이 아니라 밥상보 자체가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만석은 몰래 헛간을 뒤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호랑이의 흔적을 찾으려 한 것입니다. 헛간 구석, 집단 아래에서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피 묻은 맷돌과 사람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난 놋그릇이었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 있던 바로 그 놋그릇.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자신의 아내는 호랑이를 때려잡고 그 가죽을 벗겨 밥상보를 만드는 무시무시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괴물과 혼인을 했구나. 만석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아내에게 따져 물을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밥상보가 다음날 자신의 가죽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 때문이었습니다. 만석이 아내의 정체에 대해 전정응긍하는 사이 마을에는 다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눈박이 호랑이는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더 크고 흉악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서방네 외양간 소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네. 이 영감네 돼지우리도 쑥대밭이 됐어. 돼지는 그림자도 안 보이고 밤마다 마을의 가축들이 한 마리씩 사라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는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과 핏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털보 산신이라 불리는 이 산의 진짜 주인이 노해서 버리는 짓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산신님이 노하셨다. 마을에 피바람이 불 징조야. 어서 굿을 해서 노여움을 풀어드려야 해.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저녁이 되면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만석의 공포는 다른 사람들보다 2배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헛간문에 빗장을 지르고 방문 앞에는 장독대를 옮겨다 놓는 등 유난을 떨었습니다. 서방님, 뭘 그리 무서워하십니까? 문단속은 제가 다 해두었습니다. 묘화는 그런 만석을 보며 다소곳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문 밖의 호랑이가 아니라 바로 문 안의 아내라는 것을. 혹시 저 가축 실종 사건도 부인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끔찍한 의심이 들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은 새벽녘에 잠이 깨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 묘화가 사라진 것입니다. 창밖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이 밤중에 어디를... 만석은 난생 처음으로 야밤에 산을 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구르기를 반복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비밀을, 이 기이한 사건의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올랐을까? 산 중턱의 너른 바위 공터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바위 위에는 묘화가 서 있었습니다. 혼례복도, 평상복도 아닌 몸에 딱 붙는 검은 밤옷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숲의 어둠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모습은 낮의 청초한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는 밤의 지배자 같았습니다. 만석은 거대한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이 술렁이며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털이 덥수룩하고 송아지만 한 덩치를 가진 거대한 호랑이.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바로 그 털보 호랑이였습니다. 저 짐승이 왜 부인 앞에? 만석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를 질러 아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묘화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만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아내의 비명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너냐? 내가 네 서방 잠 좀 편히 자게 조용히 지내라고 했을 텐데. 묘화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숲에서 나타난 거대한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묘화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놈의 앞발이 묘화의 머리를 후려치려던 찰나였습니다. 만석은 오줌을 지리며 나무 뒤에 숨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내 색시가 죽는구나. 하지만 들려온 것은 묘화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어허! 이놈의 버르장머리! 만석이 실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묘화가 호랑이의 거대한 앞발을 마치 강아지 발을 잡듯 한 손으로 가볍게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손으로 호랑이의 콧등을 딱 하고 때렸습니다. 아프지도 않은 솜방망이로 어딜 내가 마을에 내려가 소란 피우지 말라 했거늘 감히 내 서방님 잠을 설치게 하느냐. 굶었으면 말을 할 것이지 왜 엄한 남의 집 소를 물어가. 묘화의 호통에 천하의 맹수가 낑낑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묘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호랑이의 굵은 꼬리를 낚아채더니 팽이처럼 빙빙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휘잉. 거대한 호랑이가 공중에서 비명을 지르며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맷집 좀 시험해 봐야겠다. 이리 오너라. 묘화는 호랑이를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땅이 울렸습니다. 천하의 맹수가 배를 보이며 발버둥 쳤습니다. 항복의 표시였습니다. 묘화는 호랑이의 배를 발로 툭툭 차며 말했습니다. 꼴에 산의 왕이라고 으스대기는 내 앞에서는 한낱 고양이에 불과한 것을. 그녀는 호랑이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만석에게까지 들리지 않았지만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내 놈의 쓸개를 빼어 서방님 보약으로 다려드릴 것이다. 알겠느냐? 호랑이는 알아들었다는 듯 낑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꺼져라. 묘화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호랑이는 꼬리를 내리고 쏜살같이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뒷모습은 산의 왕이 아니라 주인에게 혼쭐난 똥개의 모습이었습니다. 묘화는 에잉 땀만 뺐네 하며 옷을 털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만석은 바위 뒤에서 덜덜 떨며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본 만석은 이제 공포를 넘어 경외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산의 맹수를 개 다루듯 부리는 존재. 그렇다면 필시 산신령이나 혹은
구미호 같은 요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어쩐지 사람이 저리 고울 수가 없더라니 내가 신선과 혼인을 했구나. 만석의 머릿속은 복잡한 오해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아내가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산신령이 아내라면 이제 호랑이 걱정은 안 해도 될 테니까요. 그날 이후 만석은 묘화를 부인이라 부르지 않고 마님 혹은 선녀님이라 부르며 극진히 모셨습니다. 마님 목마르시지요. 시원한 샘물을 떠왔나이다. 선녀님, 다리가 아프실 테니 제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묘화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서방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마님께서는 아무 잘못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소인의 불찰입니다. 호랑이 소동이 계속되자 마침내 관에서 전문 사냥꾼인 김포수를 파견했습니다. 김포수는 화승총을 메고 몰입꾼 몇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촌장의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다가 우연히 마당을 지나가는 묘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허, 저런 절세미인이 이런 산골에 살다니. 김포수는 묘화의 미모의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묘화에게 다가가 거들먹거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 소인은 한양에서 온 김포수라 하오. 이 흉악한 호랑이를 때려잡아 부인과 같은 어여쁜 분들을 지켜드리러 왔소이다. 묘화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수나리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걱정 마시오. 내일이면 저 짐승의 가죽을 부인의 발밑에 깔아드리리다. 김포수는 묘화의 환심을 사기 위해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는 묘화의 가녀린 모습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그는 만석을 쳐다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런 군뱅이 같은 놈이 어찌 저런 미인을 아내로 맞았을꼬. 호랑이를 잡고 나면 저 미인도 내 차지가 될 수 있겠지. 탐욕스러운 그의 눈빛을 묘화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포수가 몰입꾼들을 이끌고 산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묘화가 작은 주먹밥 꾸러미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포수날이 길 떠나시기 전에 욕이라도 하십시오. 김포수는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허허, 고맙소 부인. 부인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하고 돌아오리다. 묘화는 주먹밥을 건네며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오늘 산에 가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요? 지금 산에 가면 죽습니다. 호랑이가 어젯밤 제게 당한 일로 독이 바짝 올라 있습니다. 지금 가면 나리뿐만 아니라 몰입꾼들도 모두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김포수는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푸하하, 부인, 농담도 잘하시오. 아녀자가 뭘 안다고 그런 흉한 소리를 하시오. 부인은 그저 규방에 앉아 바느질이나 하며 내 승전보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오. 김포수는 묘화의 경고를 여인의 어리석은 걱정으로 치부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총과 경험을 맹신했습니다. 자, 간다! 오늘 저녁에는 호랑이 고기로 잔치를 벌이자. 김포수는 의기양양하게 산으로 향했습니다. 묘화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묵직한 부직갱이 하나를 골라 아궁이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왠지 오늘 저녁에 쓸 일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포수와 몰입꾼들이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숲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오직
눈 밟는 소리만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김포수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화승총의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겁먹지 마라. 놈은 짐승일 뿐이다. 내 총알 한 방이면. 그때였습니다. 크르르릉. 땅 밑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듯한 낮은 진동이 그들의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몰입꾼들이 사색이 되어 주위를 두리번거릴 때 머리 위 바위 절벽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덮쳐왔습니다. 털보산신이었습니다. 놈은 묘화에게 당한 굴욕과 분노로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괴는 하얀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독이 바짝 올랐다는 묘화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쏴라! 쏴! 김포수가 고함을 지르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굉음과 함께 납탄이 호랑이의 어깨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총알은 놈의 두꺼운 가죽과 근육에 박히지도 못하고 튕겨나갔습니다. 산신의 가죽은 이미 쇠보다 단단하게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김포수가 경악하는 사이 호랑이는 바람처럼 몰입꾼들 사이를 헤집었습니다. 아! 살려줘! 비명소리가 숲을 메웠습니다. 호랑이의 앞발이 스칠 때마다 몰입꾼들은 추풍낙엽처럼 날아갔습니다. 놈은 그들을 죽여서 먹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찢고 부수고 짓밟으며 화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몰입꾼들의 창과 칼은 호랑이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부러졌습니다. 순식간에 몰입꾼들은 전멸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눈밭 위에 홀로 남은 김포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놈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입김이 김포수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힉! 김포수는 화승총을 내던지고 옆에 있던 늙은 소나무 위로 미친 듯이 기어 올라갔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나무 밑을 맴돌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놈은 나무를 타고 올라오는 대신 몸으로 나무를 쿵쿵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지끈, 쩍! 아름드리 소나무가 비명을 지르며 흔들렸습니다. 김포수는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덜덜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람 살려! 누구 없소! 제발 살려주시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비명소리에 귀를 막고 집 안에 숨었습니다. 아이고, 김포수도 당했나 보네. 산신이 노했어. 촌장은 대문을 걸어 잠그며 탄식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구하러 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관아의 포수마저 당한 마당에 낫이나 몽둥이를 든 농부들이 가봤자 호랑이 밥이 될 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만석 역시 마루에 앉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김포수에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만석의 양심이 그를 찔렀습니다. 비록 거만한 자였지만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만석은 슬그머니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묘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소곳이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깥 세상의 소란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인. 만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묘화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서방님, 무슨 일이십니까? 만석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는 며칠 전 밤 산에서 보았던 아내의 그 압도적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호랑이를 강아지 다루듯 하던 그 모습을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조선 팔도에 오직 자신의 아내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산에 김포수가
호랑이에게. 만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차마 아내에게 호랑이를 때려잡아 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내 대장부로서 체면이 깎이는 일이기도 했고, 혹시라도 아내가 다칠까 걱정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포수의 비명이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눈을 질끈 감고 묘화의 옷자락을 덥석 잡았습니다. 부인이라면 할 수 있지 않소? 내가 다 보았소. 부인이 산신령처럼 호랑이를 혼내는 것을. 묘화의 바느질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피식 웃으며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방님, 보셨습니까? 보았소. 그러니 제발 저 불쌍한 사람 좀 구해주시오. 이러다 다 죽겠소. 만석은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아내에게 매달렸습니다. 묘화는 그런 남편을 보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서방님이 원하시니 어쩔 수 없지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묘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장롱문을 열고 활동하기 편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으려다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그냥 치맛자락을 걷어 올려 허리춤에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긴 머리는 비녀를 뽑아 질끈 묶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소곳하던 새색시의 눈빛은 사라지고 산신을 제압하던 장군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저녁 밥상은 조금 늦어질 듯하니 누룽지라도 끓여 드시고 계십시오. 그녀의 말투는 시장에 콩나물 사러 가는 사람처럼 태연했습니다. 부인, 무기는 낫이라도 가져가야 하지 않겠소. 만석이 낫을 들고 나오자 묘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날카로운 것은 짐승 가죽 상하게 합니다. 호랑이 가죽은 벗겨서 서방님 겨울 덧신 해드려야지요. 묘화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아궁이 옆에 세워져 있던 묵직한 무소에 부직갱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숯을 뒤적일 때 쓰는 긴 쇠막대기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말 안 듣는 짐승에게는 몽둥이가 약이지요. 묘화는 부직갱이를 허공에 붕붕 휘둘러 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녀는 살인문을 나서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든든함과 함께 묘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내 마누라지만 정말 대단하구먼. 묘화의 발걸음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그녀는 산길을 축지법 쓰듯 내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의 고양이 녀석, 기어이 사고를 치는구나. 오늘 아주 뼈도 못 추리게 해주마. 그녀의 손에 들린 부직갱이가 석양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산중턱 소나무 위에서 김포수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지치지도 않고 나무를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쿵쿵. 나무가 비명을 지르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김포수는 나뭇가지를 부여잡고 덜덜 떨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산신령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다시는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호랑이는 위를 올려다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놈의 붉은 눈은 너는 내 밥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지끈 소리와 함께 소나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김포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자신의 목을 끊어놓는 상상을 하며 추락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딱! 어디선가 날아온 작은 돌멩이 하나가 호랑이의 뒤통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으르렁거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돌멩이 하나에 신경 쓸 맹수가 아니었지만 그 돌멩이에 실린 힘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숲속 오솔길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치마를 걷어 올리고 한 손에는 시커먼 부직갱이를 든 채 아주 불량한 자세로 삐딱하게 서 있는 여인. 묘화였습니다. 야, 털보. 묘화가 호랑이를 불렀습니다.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지만 너는 밥상머리 예절이 영꽝이구나. 나무 흔들어서 사람 떨어뜨려 먹는 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호랑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놈은 묘화를 알아보았습니다. 며칠 전 밤 자신을 굴복시켰던 그 무서운 암컷 인간이었습니다. 호랑이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놈은 더욱 크게 포효했습니다. 크앙! 산 전체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김포수는 나무 위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묘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귀를 후비며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목청 자랑은 나중에 하고 이리 와서 좀 맞자. 산신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감히 인간 따위가, 그것도 암컷이 자신을 2번이나 모욕하다니. 놈은 김포수를 내버려 두고 묘화에게 타겟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봐주지 않겠다는 듯 전신에 근육을 부풀리고 발톱을 세웠습니다. 크르르!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묘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집채만한 덩어리가 포탄처럼 날아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기세에 눌려 꼼짝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묘화는 하품을 하며 부직갱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짐승은 역시 매가약이지. 호랑이의 앞발이 묘화의 머리통을 날리려는 순간 묘화의 몸이 유령처럼 살짝 옆으로 비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부직갱이가 호랑이의 엉덩이를 향해 춤을 추듯 날아갔습니다. 찰싹! 둔탁하면서도 찰진 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깨갱! 호랑이가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쇠로 된 부직갱이에 맞은 엉덩이가 불에 대인 듯 화끈거렸습니다. 묘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어른이 오라고 하는데 이빨을 드러내. 퍽! 퍽! 묘화는 부직갱이를 회초리처럼 휘두르며 호랑이의 등짝과 허벅지를 찜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당황하여 묘화를 물려고 했지만 묘화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이쪽이다 멍청아. 묘화는 호랑이의 등 위에 올라타 꿀밤을 때리듯 부직갱이로 정수리를 톡톡 쳤습니다. 호랑이는 제자리에서 빙빙 돌며 등 위에 묘화를 떨어뜨리려 했지만 그녀는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무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포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뭐야? 부인? 묘화 부인이 지금 호랑이를 때리고 있는 거야?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 말 안 듣는 강아지를 훈육하는 주인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다만 강아지가 집채만한 식인 호랑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었지요. 호랑이는 최후의 발악으로 묘화를 바위에 문질러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묘화는 가볍게 바위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쿠당탕. 바위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호랑이는 충격에 비틀거렸습니다. 묘화는 호랑이 등에서 내려와 놈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혼나볼까? 묘화는 꼬리를 잡고 호랑이를 패대기치기 시작했습니다. 좌로쿵, 우로쿵. 내가 마을에 내려오지 말라고 했지. 한마디 할 때마다 호랑이의 몸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끙,
끙! 천하의 산신이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묘화는 호랑이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부직갱이로 콧등과 정강이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앉아! 탁! 호랑이가 반사적으로 뒷다리를 꿇고 앉았습니다. 손! 탁! 호랑이가 얼떨결에 앞발을 내밀자 묘화가 그 발등을 때렸습니다. 누가 손톱스레? 엎드려. 호랑이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묘화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완벽한 굴복이었습니다. 야생의 본능조차 압도적인 폭력 앞에서는 순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묘화는 부직갱이를 어깨에 걸치고 숨을 골았습니다. 휴, 이제 좀 말이 통하네. 진작 그럴 것이지. 호랑이는 묘화의 눈치를 보며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 넣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주인에게 혼난 똥강아지였습니다. 나무 위에서 떨어질 뻔한 김포수는 넋이 나간 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호랑이를 잡아봤지만 이런 광경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가녀린 여인이, 그것도 부직갱이 하나로 식인 호랑이를 떡 주무르듯 가지고 놀다니, 이것은 무술이나 사냥 기술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저 여자가 사람이 아니었어. 진정한 산신이로구나. 김포수는 저도 모르게 합장하고 절을 했습니다. 그동안 묘화를 얕보고 흑심을 품었던 자신이 부끄럽고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의 목은 이미 10번도 더 달아났을 것입니다. 묘화가 나무 위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포수나리, 이제 내려오시지요. 똥개 훈련 다 끝났습니다. 김포수는 다리가 후들거려 나무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엉덩방가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부인, 아니, 장군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묘화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묘화는 피식 웃으며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예. 덕분이에요. 헌데 저놈은... 김포수가 엎드려 있는 호랑이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이 녀석이요? 이제 말 잘 들을 겁니다. 데리고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사과나 시켜야겠네요. 묘화는 호랑이의 귀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호랑이는 순한 양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김포수는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아무도 안 믿어주겠지. 산을 내려오던 묘화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차, 포수날이 다리가 풀리셔서 걷기 힘드시지요? 아, 아닙니다. 기어서라도 가겠습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 얘 등에 타시지요. 묘화가 호랑이의 등을 팡팡 두드렸습니다. 네, 이놈 등에요. 편합니다. 털도 푹신하고요. 타세요. 물면 제가 이빨을 다 뽑아버릴 테니. 묘화가 호랑이를 노려보자 호랑이는 얌전히 엎드려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김포수는 덜덜 떨며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자, 가자. 서방님 기다리신다. 묘화가 앞장서고 김포수를 태운 호랑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호랑이 가마란이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행렬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만석이 제일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 죽었네, 죽었어. 그때 어둠 속에서 묘화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횃불을 비추자 부직갱이를 든 묘화와 그 뒤로 거대한 호랑이가 걸어오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으악! 호랑이다! 사람들이 기겁하여 도망치려 했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묶여 있습니다. 아니, 잡혀 있습니다. 호랑이 등에 탄 김포수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호랑이가 묘화의 뒤를 강아지처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을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묘화를 애워싸고 환호했습니다. 세상에, 묘화색 씨가 호랑이를 산채로 잡았어. 김포수님을 구했대. 장군감이네. 장군감이야. 만석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호랑이를 끌고 오는 모습은 공포스러우면서도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어깨를 으스댔습니다. 허허, 보시오들. 저 여인이 바로 내 마누라요. 천하장사 내 색시란 말이오. 만석이 큰 소리를 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묘화가 다가와 만석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뭘 했습니까? 늦지 않게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소. 우리 부인이 한다면 하는 사람이지. 만석은 신이 나서 떠들다가 묘화가 눈을 살짝 흘기자 금세 꼬리를 내리고 쭈그러들었습니다. 아, 물론 밥상은 제가 차리겠습니다요. 호랑이는 마을 광장 한가운데 묶였습니다. 묘화는 호랑이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사과하라고 시켰습니다. 호랑이는 묘화의 눈치를 보며 크엉 하고 작게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사과했다며 박장대소했습니다. 더 이상 호랑이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묘화의 애완동물일 뿐이었지요. 그날 이후 도화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묘화가 밥값 많이 든다며 호랑이는 산으로 돌려보냈지만 다시는 마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묘화가 뒷산에 올라가 어흥 하고 소리치면 산짐승들이 알아서 상납물을 바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어느 한가로운 오후 묘화는 마당 평상에 앉아 호랑이 털가죽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밥상보로 쓰기에는 너무 크고 겨울 이불로나 쓸 요량이었습니다. 만석이 바티를 마치고 돌아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인, 오늘 저녁 반찬은 뭐요? 묘화가 낫을 들고 가죽을 다듬으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호랑이 고기 산적입니다. 김포수님이 고기를 좀 주고 가셨거든요. 질기긴 해도 씹는 맛이 일품입니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렇구려. 맛있겠소. 남기시면 아니 됩니다, 서방님. 뼈와 살이 되는 것이니. 묘화가 낫을 휙 돌려 기둥에 탁 하고 꽂았습니다. 네, 한 점도 안 남기고 다 먹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만석네 집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집은 호랑이보다 색시가 더 무섭지. 그래도 저렇게 인꼬 부부가 따로 없어. 호랑이 잡는 새색시와 그녀를 모시고 사는 겁쟁이 신랑.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지리산자락에 메아리 쳤습니다. 호랑이도 그 소리를 듣고는 꼬리를 말고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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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버렸다고 합니다.